위쪽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시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시인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네? 시인이라고 안 적어주세요. 네. 시인을 대신해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꾸며낸 존재의 밑줄. 그러면 진짜 사람인가? 가짜 사람이에요. 따라서 화자를 파악하면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 수 있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별표. 많은 문제들에서 이미 우리 저번에도 풀었을 때도 가끔씩 표면적 화자를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나, 우리 등으로 표현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우리는 꼭 외워놓으세요. 알겠지? 나하고 우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면적 화자예요. 안에 작품 볼까요? 윤동주의 밑줄. 윤동주의 밑줄 쳐주고 일제강점기라고 적어주세요. 일제강점기 들어봤나요? 네. 일제가 강점기는 원래 줄임말입니다. 강제로 점령한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동주는 대표적인 저항시인입니다. 저항시인.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바로 열고 소극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소극적. 이제 원래 적극적인 저항 시인들은 실제로 친구들이랑 막 결사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같이 막 일본군이랑 싸운다든가 보통 이런 식의 형태를 띠었는데요.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동주 하면은 주로 핵심은 성찰의 시다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은 같은 말로 자기 반성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봅시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의 밑줄. 계절적 배경이라고 적어주세요. 계절적 배경.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씩 계절적인 이미지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절을 나타낸 시어라든지 가을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드러나면 보통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차 있습니다. 비읍니다의 동그라미. 비읍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경어체죠. 경어체. 경어체 가로 열고 높임 표현 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나의 동그라미 쳐져있죠. 똑같이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표면적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표면적 화자.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헤일 듯의 밑줄. 아래다가 쓰세요. 헤아리다. 가로 열고 세다. 개수를 세다 할 때 세다예요. 헤일 뜻은 헤아릴 듯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별은 아침인가 낮인가 저녁인가 저녁인가 저녁이죠.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중략은 중간 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의 밑줄. 거기에 화자에 정서라고 적어주세요. 정서. 감정이 드러났어요. 뭔가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덕 위, 그러니까 땅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썼어요. 세 글자를.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름을 흙으로 덮었다는 이야기는 이름을 썼다 지웠다는 이야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름을 지워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덮이는 행위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행위, 성찰적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화자. 3번은 표면입니다. 왜?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추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까지 좀 더 나눠보자는 이야기죠. 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연자. 엄마야 누나 체크. 엄마한테 말하고 있지. 누나한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와 누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 자, 근데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보통 어른이면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이구나. 누나라고 불렀죠? 여자애가 누나라고 부르나요? 남자애가 누나라고 부르나요? 남자애죠. 그래서 화자는 남자아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강변 살자의 밑줄. 살자는 영어로 뭐예요? 레츠의 의미가 있죠? 이런 걸 바로 청유형이라고 써주세요. 청유형 어미. 어미는 모를 수 있어요. 청유형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의 밑줄. 금색의 모래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색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시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의 체크. 노래니까 뭐예요? 청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청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회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앞이랑 뒤에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행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시행의 반복. 시행이 뭔지 알지? 한 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줄이 그대로 반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추측할 수도 없는 화자. 우리와 같이 표현이 나오지 않고 시적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도 없는 경우이다.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아래 신동엽이라고 있죠. 신동엽의 밑줄. 여기서의 신동엽은 그 지금 나오는 신동엽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아래다 써주세요. 신동엽은 독재 정권이라고 적어주실래요? 독재 정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죠. 박정희 형, 그리고 두한이 형, 노태우 형, 이런 형들이 했던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저 때는 이제 시인들 이름을 외웠었거든요. 저 공부할 때는. 근데 요즘은 시인 외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인을 알고 있으면 주제 파악이 좀 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배경 지식으로 시인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시대에 살았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의 밑줄. 뭐죠? 명령. 그렇죠. 명령이라고 써주세요. 껍데기는 가라.
가래. 껍데기한테. 그럼 껍데기는 중요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 부정적이죠. 그래서 껍데기는 부정적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의 체크. 얘는 뭐야? 남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알맹이는 긍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거기에 4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4월의 밑줄. 여기서의 4월은요. 우리가 혹시 4.19 혁명 아나요? 4.19 혁명. 6.25 전쟁처럼 4월 19일 날 일어났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19 혁명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로 열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민주화 운동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시행의 반복이네요. 그쵸? 시행의 반복. 지금 우리 교재에는 껍데기는 가라 하고 짝대기 돼 있지? 원래 이 짝대기가 엔터 표시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시행의 반복이다라고 봅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밑줄 별표. 한라산 어디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에 있죠. 백두산 어디 있어요? 백두는 저 백두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북한까지니까 전체의 한반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한반도를 의미하는데 한반도 전체라고 이야기했어. 한반도를 대표하는 것들로 표현했어. 대표하는 것들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대유법 가로 열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함 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 다 적었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빵을 달라 라고 해요. 그럼 이 빵을 진짜로 빵만 달라고 하는 걸까? 먹을 걸 달라는 이야기일까? 먹을 걸 달라는 이야기겠지? 근데 먹을 것들 중에서 빵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유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어차피 계속 설명하면서 개념들은 설명할 겁니다.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향그러운의 체크. 향그럽다. 향기롭다라는 의미겠죠? 뭘로 감각하죠? 후각. 후각이죠? 그래서 후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향가로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을 나오라고 했으니까 흙가슴도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붙이는 가라. 모든의 밑줄 별표. 원래는 모든일까요? 모든일까요? 모든이겠죠. 우리 이름절이 뭔지 아나요? 음절. 글자에 대한 이야기죠.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모든은 원래 몇 글자? 두 글자. 모든은 몇 글자? 세 글자. 그래서 음절수를 조절했다. 음절수 조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가로 열고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자, 근데 음절수를 조절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 모든과 모든의 차이는 뭐죠? 좀 더 모든이. 모든이. 더 많아 보이지? 강조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 가로 열고 여기다가 강조라고 적어주세요. 시적 허용 가로 열고 강조. 그래서 이제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모든 밥을 먹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평소에는 맞춤법에서 어긋나서 쓰질 못합니다. 근데 시에서만 허용을 해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노란 초가지붕. 근데 노오란 초가지붕 이런 것처럼 아주 더 샛노랗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얀 것도 하얀이 아니라 하얀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적 허용 꼭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모든 세붙이는 가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껍데기와 세부치. 세부치는 이제 독재 정권과 싸웠다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세부치는 무력, 총, 칼 이런 것들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알맹이와 흑가슴은 보통 이제 여기서는 반대되고 민주주의, 어떠한 정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시적 대상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 별표.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인물, 자연물, 상황 또는 시의 중심 소재의 밑줄. 중심 소재. 그래서 중심 소재는 다른 말로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의 이의 제에 아의 이의 제를 씁니다. 그래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텀블러 통을 보고 시를 쓰면 이 텀블러 통이 시적 제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를 시적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품 안에서 시적 대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왜? 화자가 보고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지. 이해됐죠?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때로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시적 청자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적 대상의 유형, 일상생활의 사물과 물건. 작품 제목부터 봅시다. 자동문 앞에서 자동문의 체크. 화자가 어디 앞에 있대? 자동문 앞에 있대. 그러면 화자가 뭘 봤다는 이야기예요? 자동문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문에 대한 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앞으로도 제가 시를 작품 감상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품 제목을 먼저 보세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작품 제목을 보면 보통 시적 대상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주문이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의 밑줄. 현재형이죠? 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형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 단정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동문 세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자동문 세상인 거야. 자동문 세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단정지어서 말하는 말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뭐가 궁금하죠? 단정적 어조. 단정적. 이 단정이라는 거는 딱 잘라 말하기예요.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면의 밑줄. 자, 뭐뭐 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안 돼. 지규는 뭐뭐인 듯,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죠. 서기만 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집에 간다면, 공부한다면 뭐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우리의 동그라미. 그래서 표면적 화자가 드러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간다. 간다의 밑줄. 간다도 뭐예요? 현재형이죠. 단정적 어조의 일부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뭐다? 문명에 익숙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물과 자연현상. 김수영의 눈이라고 되어 있죠. 작품 제목이 뭐예요? 눈이에요. 그럼 화자는 뭘 보고 썼어요? 눈을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치? 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게 뭐 같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 자세히. 더 자세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크게 와닿지?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층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점층법. 이 점층법의 뜻은 점점 층이 쌓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점층이라는 단어로 줄여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점점 층이 쌓이면 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시상의 확대가 되는 겁니다. 시상의 확대라고 적어주세요. 시상의 확대. 여기서 말하는 시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의 전개.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맨 처음에 눈을 봤어요. 근데 어떤 눈? 떨어진 눈. 근데 어디에 떨어진 눈?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눈이 어떤 눈인지 더 자세하게 점점 크게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점층법이에요. 점점 층을 쌓아서 크게 만들어주는 것.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특정 인물 또는 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아까 아이돌 이야기 신나게 하더만. 그게 바로 뭐야? 대중가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중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제목 볼게요. 우리 동네 구자명씨. 어이구, 구자명씨의 체크. 그럼 뭐예요? 구자명씨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라는 내용이죠. 그럼 화자는 누굴 봐야겠어요? 구자명을 봐야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우리의 동그라미. 우리가 나왔다. 이제 뭐라 쓸까? 그렇지, 표면적 화자라고 적어줍시다. 우리 동네의 구자명씨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자명씨가 시적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달 아기 구자명씨는 아이 엄마래요. 근데 애가 7달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출근버스의 밑줄. 어때? 애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우지 않고 엄마가 어디가? 출근버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육아도 해야 하는데 뭐까지 해? 일까지 같이 하는 거야. 이해됐나? 아주 바쁜 여성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졸기 시작한다의 체크. 아주 피곤하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자명씨는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일까지 같이 병행해서 힘든 세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겪는 여성들의 힘듦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인간의 감정 또는 추상적 관념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관념. 자, 이제 추상적 관념인데요. 이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야, 설마 그렇게 접어놓으면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작품 보겠습니다. 정고성, 슬픔이 기쁨에게 밑줄.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이니까 슬픔이란 녀석이 기쁨이란 녀석에게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나는 누굴까요? 표면적 화자겠죠. 자, 근데 작품 제목이랑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볼까? 결부시켜서. 작품 제목이 뭐야? 슬픔이 기쁨에게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나는 슬픔이겠어요? 기쁨이겠어요? 슬픔인 거죠. 슬픔. 그러면 뒤에 있는 너는 누구겠어요? 기쁨. 이해됐나요? 그럼 기쁨이 바로 누구예요? 기쁨이 시적 대상이자 청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기쁨한테 말하기 때문이야. 슬픔이 기쁨한테 말을 한대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주겠다의 밑줄. 이걸 밥을 먹겠다. 어떤 의미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의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의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의지라고 적어주세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거기에 밑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너네가 봤을 때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바로 무슨 법?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가로 열고 모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역설법,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설법이 나오면은 항상 뭘 떠올려야 돼? 이면적 의미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숨겨진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법이 나오면 이면적 의미, 숨겨진 의미를 찾아봐야 해요. 이게 뭐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아 소중한 슬픔이래. 그럼 왜 사랑이 도대체 슬픔이 도대체 사랑보다 소중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보겠습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의 체크. 촉각이죠.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동그라미. 할머니를 봤습니다.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잘 봐. 할머니는 어때? 행복해? 추위에 떨고 있지. 약자지? 약자라고 적어줍시다. 할머니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근데 어때? 할머니가 귤 한 봉지에 5,000원이야 하고 있는데 얘는 어때? 에헤 4,000원 하면서 할머니가 그래요 가져가요 하니까 신났대.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안 여기고 있어? 안 여기고 있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너는 기쁨은 뭐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너도 슬픔을 좀 알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나중에 뒤에 이제 본문이 더 나올 텐데 이런 작품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기쁨이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 그래서 너는 슬픔을 알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충 내용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상황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에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 분위기, 정황들을 일컬어 시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면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적 상황,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이 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도 시인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적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인 연인, 친구, 가족 등과 이별하는 상황, 이별하는 상황의 체크. 이별하면 기뻐 슬퍼? 슬퍼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김소월입니다. 김소월의 밑줄.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김소월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월이라는 그 필명이라고 하죠. 가명을 썼습니다. 작품 제목이 뭐예요?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의 동그라미. 표면적 화자.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가자. 아직 안 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다? 가정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정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말없이 곱게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싹 다 반어법이었던 거예요. 안 보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또 다음 거 봅시다. 화자가 특성 대상 또는 상황을 관찰하는 대상, 상황, 관찰의 체크. 관찰과 관조는 좀 달라요. 관찰과 관조는 좀 다릅니다. 일단 하정모의 동승의 밑줄. 동승은 함께 탄다의 의미입니다. 함께 탄다. 근데 이 동승이요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함께 타는 의미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동승이다 라고 했는데 막 갑자기 어디 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어린 스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볼까요?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국철의 체크. 국철은 기차입니다. 기차를 타고 앉아서 가다가 문득의 체크. 집중이라고 적어주세요. 문득이란 단어가 나오면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그래서 거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뭐다? 청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청각적 이미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 거리감이라고 적혀 있죠? 거리감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있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있었다 이 밑줄 과거 시제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너네 기차 타봤냐? 아니요. 안 타봤냐? 타봤냐? 원래 이제 옛날에는 더 그랬어. 지금은 이제 KTX 같은 거 타면은 거기에 무슨 카페칸인가 이런 거 있거든. 기차 같은 거 타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수레를 밀고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이나 이런 걸 팔았어. 오케이? 그래서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머리에 번갈아 써보고. 근데 이런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래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차별의식이 머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미리.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 시적 대상인 저 아시안 젊은 남녀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거 봅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상황.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의 체크.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토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의 체크. 시각. 붉은색과 푸른색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에 대한 이야기? 색채 대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저번에도 색채 대비 한번 설명했었죠. 완전히 보색이 아닌 경우 서로 다른 색이기만 해도 색채 대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은 넘실거립니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니까 햇빛이 갈라지고 이거 머릿속에서 구름 사이로 햇빛들이 막 내려지는 거 상상되나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사진, 그림이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보리에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리 허리 없죠? 허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법.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원래 이제 봄보리죠, 봄보리. 너네 보릿고개 들어봤나? 네. 보릿고개 들어봤죠? 그래서 이 보릿고개는 원래 뭐에 대한 얘기? 가을에는 보통 우리가 쌀이나 이런 게 나오지? 추수로 하잖아요, 수확을, 벼를. 이거 수확하고 겨울을 나면은 옛날에는 이제 저장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봄이 돼.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해? 보리를 심어서 보리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산업화 시대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보리가 생각보다 가난을 상징하는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쌀을 사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리밥을 먹게 됩니다. 이해됐나? 근데 이 산업화 이후에 대량 생산 이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직후부터는 너네 박정희 형이 새마을운동 한 건 알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군부독재 시절이다라는 거에서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쌀과 벼를 개량시켰어. 개량시켰다는 거는 얘네들을 시의 종자들을 튼튼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심을 수 있게 모를 낼 수 있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자급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는 비율이 높아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굶지 않게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때부터 좀 덜 굶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리밥이 생각보다 비싸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보리밥이 좀 비싸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배경이 된 상황 별표. 이거 진짜 별표. 이게 왜 별표를 치냐면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고전소설에서도 현대소설에서도 다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지금 체크. 현재죠. 남의 땅의 체크. 그럼 이거 뭐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이야기죠. 빼앗긴 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판은 조국의 일부야 아니야? 일부지. 아까 뭐라 그랬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들판도 마찬가지로 대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유법 가로 열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대유법이 뭔지 조금 감이 오죠. 슬슬 두 번이나 봤으니까.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의 밑줄. 봄은 뭘 의미하겠어요? 광복을 의미하겠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에 대한 이야기.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거기 체크.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 너네 이것도 봐봐. 웃음이랑 서름이 어우러지면 정신 나간 거잖아. 그치? 이것도 무슨 법? 역설법. 그래서 이제 이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의 역설이면 이 역설법도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의미도 나중에 보시면 작품을 보면 중략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봄이 와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봄을 즐기는 모습이 막 나타나. 너무 봄을 재밌게 놀았어. 봄 막 나비한테 말 걸고 꽃한테 말 걸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고 나니까 어때? 신나게 놀다 보니까 이거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 아니지. 왜? 빼앗긴 땅이니까. 그래서 푸른 웃음에 대한 이야기는 봄이 와서 신났던 것에 대한 이야기. 푸른 서름에 대한 이야기는 봄이긴 한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거기서 오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납득되나?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여기서의 봄신령은 신령님에 대한 이야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폈나 보다는 불을 지피다처럼 불러일으키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왜 봄을 즐겼지? 아, 봄이 나한테 놀라고 했나 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세모, 별표. 현대시에서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시상의 전환입니다. 시상의 전환. 이 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시의 흐름, 시의 전개가 뒤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을 뺏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뭐였다고? 신나게 재밌게 놀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내 땅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아, 조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독재정치 볼게요. 독재정치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로 민주운동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나와요. 민주화 운동. 보겠습니다. 신새벽 별표. 이 신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무조건 신새벽이면 독재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신새벽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그때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신새벽, 여명 이런 단어는 싹 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야. 너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너가 누구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의인법. 의인화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여의 밑줄. 이거 뭐야? 민주주의 여. 감탄하면서 부르는 거죠. 한탄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탄입니다. 이해됐나? 영탄이에요. 영탄 이코로 감탄이니까.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오래의 체크. 내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화자죠. 그래서 표면적 화자가 드러났다. 표면적 화자. 너를 잊은 지 오래되었대요. 너가 누군데? 민주주의를. 그만큼 화자는 민주주의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담쌓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발을 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그래서 너무 오래되었대. 오직 한 가닥이 있대. 딱 기억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목마름의 체크.
목마름의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거야? 간절한 거야. 이해됐나요? 간절해진 거죠.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그래서 이름을 남몰래 쓴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이름을 쓰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몰래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다음 산업화입니다. 작품 제목에 농무 있죠? 농무의 체크. 여기서의 농무는 무가 농에 동그라미 쳐놓고 농은 농사꾼이라고 해서 농사꾼. 무는 춤출 무자입니다. 아이돌 군무할 때 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농무는 농촌에서 추는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춤을 추는 거는 기뻐서 춤을 추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춤을 추는 거죠. 옛날에 게임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는 요즘 뭐 스트레스 풀려면 게임도 하고 아이돌 뭐 유튜브도 보고 놀잖아.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뭐해? 춤추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 춤에 대한 의미는 승무, 농무 이렇게 누군가들이 춤을 추는 것들은 행위는 대부분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승화시킨다. 승화 들어봤나요? 승화 안 들어봤나? 이 승화라는 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본문.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우리의 체크. 화자가 드러났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별표. 분이 얼룩진 얼굴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농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을 했으니까 얘네는 좀 구경꾼 앞에서 춤췄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아이돌들은 생얼로 춤추나요? 화장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분이 얼룩진 얼굴로의 첫 번째 분은 화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화장품이 얼룩진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화장품이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아직 안 지워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음이어에 대한 해석인데요. 동음이어 들어봤나요? 같은 소리지만 뜻이 다른 거죠. 분노할 때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노. 그래서 두 번째는 분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춤을 췄어. 근데 어때? 분노에 젖어들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산업화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같이 설명이 들어가요. 산업화 시대 하면은 뭐야? 공장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농사일은 힘든데 공장 일은 좀 더 쉽겠지? 그러니까 어때? 돈을 벌기 위해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게 됨으로써 어떤 사태가 발생이 돼요? 농촌에 사람이 없어져요. 이해된다? 그러면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의 분노는 농촌의 황폐화에 대한 분노가 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학교와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근데 보세요. 텅 빈 운동장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학교와 소주집의 동그라미. 운동장이 있었지? 어디로 갔어? 소주집으로 이제 화자가 이동을 했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 생각보다 시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하나씩 좀 찾아야 돼서 그래요. 공간의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술을 마십니다. 술의 체크. 그러면 이 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뭐 하겠어? 그치, 분풀이용이야. 그니까 다음 줄에 이렇게 생겨있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라고 되어 있죠. 술 먹고 뭐 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통하다의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직접 정서입니다. 직접적으로 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뭐 중략 부분은 뭐 나중에 따라 보시면 되고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사 따위라고 했어요. 농사 따위의 밑줄. 그럼 너넨 농사 따위라고 했으니까 긍정인가 부정인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농촌의 황폐화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농사일은 주로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해야 돼? 여성한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농사일이 등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숙제는 16, 17 옆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16, 17쪽까지입니다.